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똑같이 어려워도 끝까지 잘 견뎌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이제는 이더리움을 제쳤다라고 하네요.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C 등등등을 합쳐보면 이더리움 최근에 가격이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제쳤는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세계 단일 화폐화를 누군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다, 저기 브라질이다, 자국의 화폐를 쓰는 것보다 동남아시아다 달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달러를 지금 예전에 그 종이 달러가 아니라 뭘 쓴다?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뭐를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죠. 누가 찍습니까? 서클, 블랙락, 피델리티가 투자 엄청 했고요. 테더도 있고 리플과 같은 민간 회사가 디지털 달러를 계속 찍어냅니다.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자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연준은요, 소위 이제 종이돈을 찍었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조폐공사 있잖아요. 필요할까요? 사실은 시중은행도 이젠 필요가 없어요. CBDC,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은행의 역할을 은행에서 이제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이제 핸드폰으로 돈을 주고 받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죠. 시중은행에 스테이블 코인을 파킹 해놓고요. 이자를 줍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도 사서 투자해서 이자를 실제로 받게 하는 프로젝트가 뭡니까? 온도 파이낸스잖아요. 이제는 서클, 리플, 테더, 블랙락, 피델리티,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는 친구들이 이제 누구다? 디지털 연준입니다. 실제 연준은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는 재무부, 상무부, 도지, 연준을 제외하고 다른 쪽과 함께 본인의 뜻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늘어난다? 결국에 미 국채를 사야 되죠.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더 많은 빚을 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낼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찍힌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예전이라면 주식, 부동산, 채권에 갔겠죠. 이제는 토큰화된 자산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 등등등은 이 토큰화된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망이죠. 망에 투자하자, 망을 선점하자라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드렸습니다. 리플에서 두바이에서 어떤 규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라이센스 딸 때 많이 다 따놨습니다. 자, 리플엔 XRP가 있고 스텔라 루멘은 XLM. 자, 리플과 스텔라는 망도 가지고 있고 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망도 아까 그 자산 토큰화의 활용이 실제로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그 XRP, 스텔라 루멘을 활용해서 결제, 특히 이제 개인 간 송금은 스텔라가 압도적으로 우월하거든요. 또 환전. 전 세계 CBDC, 디지털 머니들끼리 이제는 그 무슨 은행 환전 창구로 가는 게 아니고 XRP, 리플 이제 핸드폰 앱을 활용하면 이 돈이 전 세계 그냥 다 환율에 맞춰서 그때그때 환전이 될 겁니다. XRP는 CBDC 브릿지 커런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레이어 1, 그러니까 레이어 제로도 있죠. 레이어 제로는 체인링크, 폴카닷, 코스모스처럼 고속도로를 서로 이제 바꿔주는 거.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더리움 고속도로에서 솔라나 고속도로, 리플의 레저로 가는 고속도로로 바꿔 탈 때 쓰는 게 바로 레이어 제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은 초우량 자산인데 사고 파는 상품이기도 하고 드물지만 화폐로 쓰기도 하고 무역이나 대출을 할 때 담보물로 쓰이기도 하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각자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들 중에서 투자를 하기에 뭐가 좋냐? 제일 좋은 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일부 좀 사시고 다른 걸 더 사셔야겠다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량 그 레이어 1, 레이어 2가 요즘에 가격이 안 좋죠. 레이어 2도 언젠가 살아날 거라고 보는데요. 레이어 1 중에서 미국 코인들, ETF 후보군 코인들,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 이것들 위주로 조금 좀 최근에 주워 담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달러가 약해지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5월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노란색 화살표를 해놓은 게 쉽게 말하면 달러 인덱스가 단기간에 크게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두세 달 이후에 상승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오를 확률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DXY 달러 인덱스가 3일간 2% 혹은 2.5%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달러가 약해졌을 때를 분석해 보면 비트코인 약세장 바닥에서 이런 게 나타나고 올랐다. 혹은 상승장 중간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나 조정을 겪다가 올랐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움푹씩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움푹 들어갔었고 곧 있으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과거의 통계가 그랬다고 앞으로도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13년 이래로 DXY가 2.5% 이상 떨어졌던 사례는 총 8번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비트코인은 평균 90일, 약 3달 동안 37% 상승했었다. 현재 비트코인이 대략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면요. 3달 후에는 신고점을 경신해서 1억 8천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DXY가 2% 미만,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떨어지면 18번의 사례 중에서 무려 17번, 비트코인이 평균 31.6% 상승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몇 달 내로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달러는 비트코인과 일반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3개월 후를 측정한 겁니다. 2달에서 3달 후에 비트코인이 좀 오르더라. 그 다음에 최근에 DXY가 단기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달에서 한 3달 정도 지나면 신고점은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안 좋았죠. 비트도 안 좋았고 이더도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전부 다 안 좋았는데 지금을 하락장에서 상승장의 전환으로 보지 않고 지금 이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친구는 상승장 내에서 나타나는 투매다. 투매는 이제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특징이다. 상승장 내에서도 얼마든지 투매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투자를 할 때 지식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인내심, 이번 편은 인내에 대한 편인데요. 또한 상상력도 중요하다고 봐요. 상상은 뭐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면 알트코인은 그 자리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 2014년 11월에서 12월 혹은 24년 3월달 그때처럼 비트보다 더 많이 날아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초우량 알트코인들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삽시다라고 하는 법안이 실제 미국의 의회 공식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2017년 바다 이야기부터 해서 사기다, 다단계, 테러머니, 돈 세탁이다 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100만 개를 삽시다라고 하는 실제 법이 상정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물론 작년에도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이게 그 회가 넘어가서 폐기가 됐다가 지금 다시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지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 겁니다. 비트코인 진짜 100만 개 쟁이려고 이미 합의가 끝나서 지금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려면 코인을 반드시 싸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싸게 산 코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지키셔야 됩니다. 4848, 선물 옵션, B2 이런 거 하시면 어떻게 된다? 코인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그냥 내 돈이면 여윳돈이면 그렇게 막 심장이 덜렁덜렁 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팔고요. 그 판 돈을 가지고 잘 쓰셔야죠. 그게 저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키는 것에 대한 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코인을 좀 잘 지킬 수가 있겠냐. 이제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소위 말한 초우량 코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액을 별도의 거래소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게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XRP가 지금 10,000개가 있다라고 하면 1,000개나 2,000개 정도는 잘 안 쓰는 굉장히 불편한 거래소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냥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실제로 잘 안 보셔야 되는 그런 거래소셔야 돼요. 뭐 가끔 뭐 신분증 인증하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너무 귀찮은 그런 거래소. 그래야 5년, 10년 이상 보관을 하고 뭐 나중에 뭐 자식에게 물려줄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오래 지키는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감옥에서 4개월 있었던 좌우장펑이 뭐 감옥에 있으니까 강제 홀딩을 했어야만 했겠죠. 그때 재산이 얼마 늘었습니까? 4조 3천억 원이 재산이 늘었었다. 불과 4개월 만에 4조 원 이상이 늘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그의 자산이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살펴보시면요. 블룸버그의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에 BNB 코인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보수적으로 블룸버그의 의견, 짱펑차오의 자산이 작년 10월 기준 45조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포브스 같은 경우는 좌우장펑의 자산이 작년 10월 기준 89조 원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참고로 뭐 바이낸스 뭐 지금은 이제 대표도 아니죠. 상장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산 공개 의무가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할 뿐이죠. 감옥에서 보냈는데 자산이 글쎄요, 뭐 4조 원은커녕 뭐 4천억, 뭐 400억도 쉽지 않은 돈이죠. 저는 여기서 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4개월이 아니라 만약에 그가 감옥에서 4년을 보냈다면 4조 원이라는 돈으로 멈췄을까요? 아니면 이거 저는 몇 배 더 올랐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의 자산 대부분은 비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23년에 미국의 뭐 CFTC다, 법무부다, 뭐 SEC다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벌금도 거하게 치렀습니다. 심지어 4개월 감옥에 갔다 왔죠. 천하의 CG도 전과자의 온갖 순환, 치욕을 당했습니다. 내로남불이 아니고요. 내어남쉬입니다. 내가 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남이 하면 쉬워 보입니다. 이게 꼭 뭐 심리죠.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거고요. 테더 CEO, 자, 뭐 파울로라고 하는 친구도 수년간의 지옥 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미래를 낙관한다.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기준 1위는 압도적으로 테더입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던 미국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법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미카법이라고 하는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법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테더 죽이기입니다. 테더를 죽여서 실제로 유럽에서 테더가 상폐가 됐었잖아요. 대신에 수혜를 누가 입는다? 미국에 있는 서클, 뭐 블랙락 피델리티가 투자한 서클과 리플과 같은
미국 회사들이 유리합니다. 노골적이죠. 그러니까요, 테더도 이게 남이 대박이 나면 항상 운이 좋았거나 쉬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테더도 2017년 이래로 정말 뭐 말도 못하는 치욕적인 사건을 지금까지 겪어서 뭐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고요. 좌우장펑이 2014년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올인 사는데요. 이게 쉬웠을까요? 제가 2014년부터 이 업계에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때는 비트코인이 실제 마약 사고요, 장기 밀매하고요, 인신매매하고요, 무기 사고팔고 하고요. 그게 실크로드였어요. 실제 그렇게만 쓰였던 돈이 비트코인입니다. 거의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집을 팔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2017년부터 지옥 같은 시련을 견뎠던 이 두 명이 현재는 뭐 여전히 업계에 큰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든데 수년간 지옥을 견딜 수가 있고 왜 어떤 사람은 두세 달도 못 견디는 걸까요?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달에 SEC의 문서에 블록체인 키워드가 5,000건 이상이 언급됐다라고 합니다. 마크 우에다 직무대행 취임 이후에 기업들이 SEC 보고서에 예전에는 코인의 키역자도 못 꺼냈다가 이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전략을 자신 있게 공개하고 있다. 과거에 중고딩들이 뒷골목에서 담배 피면 혼나니까 몰래 이렇게 담배 지금 코인을 의미합니다. 몰래 피다가 걸려서 저 안 했어요. 뭐 젓가락으로 담배 펴서 막 그 냄새 지우고 이랬던 기억 나십니까? 현재 이제 비유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성인 됐으니까 우리 이제 술 마셔도 되죠. 지금 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상점 벽해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이 조정이 크다 보니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 일부러 지금 러그풀이라고 하죠. 밑장 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실제 나오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왜요? 그래야 누군가 아주 싸게 장담하거든요. 지금 누군가 아주 신나게 사고 있을 겁니다. 비트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도 우량 코인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ETF 승인하겠죠. SEC 제 동생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그 팩트 하나가 뭐냐. SEC의 신규 체어맨 지명됐잖아요. CFTC 둘 다 지명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규제 명확성, 알트코인 ETF 이게 아마 좀 이제 실제로 사인이 될 거거든요. 이 사람들 왜 안 오고 있을까요? 왼쪽이 SEC의 체어맨 이제 폴 애킨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오른쪽은 CFTC 위원장 지명자 브라이언 퀸텐즈입니다. 둘 다 친암호화폐 인사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 언제 취임하겠습니까? 찾아봤습니다. SEC 위원장도 최소 몇 달은 소요될 것이다. 상원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표결이 된다고 하는데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거 인준 언제 오나요? 막 사람들 언론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된다.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는 지금 지명자가 수십 명이고 내각 인준부터 하는데 내각만 지금 9명. 야, 너 SEC는 한참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거고요. 게리 갠슬러는 1월 달에 지명돼서 4월에 확정이 됐고 그 전임자 제이 클레이튼은 1월 달에 지명을 받고 5월에 인준이 됐습니다. 최소 4월 아니면 5월 달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CFTC 위원장은 한술 더 뜹니다. 아마 여름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라는 지금 제가 구글에 이거 쳐본 거거든요. Summer of 2025. 제가 왜 얘기를 계속 드리냐. 기다리는 게 힘들다는 건 아는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2월 달에 저번에 안 올랐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3월 달에는 무조건 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생각이죠.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내심 없는 투자자, 성격 급한 투자자는 이 업계를 떠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사팔사팔하면 누군가 수수료를 가져가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내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이 친구들이 안 올리면 방법 있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차트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할 뿐이지. 억만장자 투자자들에게도 한번 이제 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대개는 인내를 꼽습니다. 인내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델리티 임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주리엔 티머라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투자 경력이 40년이 넘습니다. 글로벌 매크로를 총괄하고 있죠. 예전에 10년 후 2035년 비트코인 1,400억 갈 것이다 말했던 그분입니다. 최근에 바닥 주요 지지선은 7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아. 물론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순 있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실성 있는 가치 수준으로 돌아왔다. 아니 언제는 비트코인 1,000억 간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비트코인이 현실적인 가치로 돌아왔다? 말 바꾸기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지금은 1억인데 나중에 1,000억 간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는 사람이죠. 본인이 이름 걸고 피델리티 타이틀 걸고 본인 직을 걸고 이거 지금 보고서를 그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고요. 나중에 100배, 1000배 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뭔가를 아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확신하는 거겠죠. 대부분의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 제가 수천억, 수조원 버셨던 분들을 옆에서 본 결과 실패를 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연히 견디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반대로 어려움을 못 견딘다? 조금만 디스코 팡팡 흔들면 그냥 부정적이고 어쩌고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공에 대한 확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요? SEC에서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거, 이거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 옵션 심사 기한을 연장을 시켰거든요. 어떤 구독자분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먼저 될 거냐, 알트코인 ETF, 솔라나 XRP 뭐가 먼저냐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먼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이더리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ETF 옵션은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옵션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상방, 하방, 그러니까 이 투자가 잘못됐을 때 해지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대표적인 게 옵션입니다. 이건 반드시 승인이 선제적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요게 먼저 이더리움 이자 주는 게 이게 정리가 끝나야 마지막에 주인공 와서 항상 사인만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블랙락이다. 블랙락은 이게 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XRP든 솔라나든 카르다노, 아발란체 ETF에 아마 신청을 하겠죠. 최우선적으로 XRP와 솔라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게리 갠슬러가 스테이킹을 콕 집어 뺐죠. 다분히 고의적입니다. 팟빵에서 팟을 안고를 쏙 뺀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자에 대한 사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일부러 뺐다. 그러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했는데도 가격이 실은 재미없었다는데 일조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블랙락에서 피델리티에서 바네크에서 비트코인 수수료 경쟁하고 예전에 그 TV 방송도 나오고 광고도 찍었잖아요. 이더리움 찍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마케팅 자체를 안 했어요. 이유는 뭐다? 비트코인 먼저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마케팅 했고 세일즈 작년 최대 ETF 판매가 다 비트코인 상품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더리움 차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월가의 탐욕이 비트코인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 월스트리트에 대한 좀 지식이 부족하다. 전 세종대 교수님, 홍익희 교수님의 책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다 읽으십시오. 그냥 서점에서 다 사서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절대 비트 이더 솔라나 XRP 현물 ETF가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파생 상품, 지수 상품, 탑 20 펀드,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러시아에서 고액 자산가 한정 암호화폐 거래를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이네요. 고액 자산가의 제한된 코인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3년 동안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규제된 거래소 설립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뮤추얼 펀드 암호화폐 투자 허용도 논의 중이다. 기득권이요. 만든 게 증권법이라고 했죠. 이 증권법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적격 투자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accredited investor라고 있는데 자격을 갖춰야 돼. 이 자격이 뭐냐? 대형 기관 투자자 혹은 자산이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갖고 있는 부자 개인 투자자로 제한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같은 무지한 자들,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사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이런 선진 금융 시장에서 있는 게 이 적격 투자자 개념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거 발표했습니까? 러시아. 그것도 코인에 항상 부정적이었던 중앙은행에서요. 이게 뭔 얘기냐? 미국에서 이미 방아쇠를 당겼어요. 비트코인 비축,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아쇠 당겼고 법 다 올려놨죠. 나중에 누가 뛰어듭니까? 러시아가, 중국이, 오일머니가, 인도가, 인도네시아, 저기 나이지리아, 전 세계가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비트코인 거래입니까? 암호화폐 거래 허용입니까? 암호화폐 거래 허용이죠. 최근에 가격이 폭락했다 끝났다가 아니고요. 폭락했으면 돌반지라도 팔아서 코인 1개, 코인 0.1개라도 더 사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잡코인이다, 백백코인, 김치코인, 밈코인 사라는 얘기가 아니죠. 미국 코인, 우량 코인, ETF 후보 코인, IMF다, 세계경제포럼이다, 선택받았던 코인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름도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뼈가 있어요. CBDC를 민영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새 규제 체계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유럽의 미카법과 비슷하다. 자,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하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네요.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과 협력하면 언제든지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 자, CBDC야 이러면 본질적으로 같아지는 거죠. 굳이 CBDC 만들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예상과 전망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배가 고픈 고양이는 눈앞에 있는 생선을 반드시 언젠가는 먹을 것이다 라는 데 기반합니다. 글로벌 세력들, 정부는요. 최우선 목표가 돈 이전의 통제다.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속성이 변치 않을 거라고 봐요. 예전에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CBDC를 폐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는요. 물론 월가 전통 금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USDC 서클 블랙락이 밀면 그냥 가거든요. USDC를 기능만 몇 개 추가해서 CBDC화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트럼프 나중에 영원히 대통령 아니죠. 다른 차기 정권 오면 미국 연준에서 CBDC 론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CBDC로 갑니다. 정부의 전 세계 글로벌 엘리트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속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평생 뭐 했습니까? 부동산 사업을 해서 세계적인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죠. 평생 부동산을 했으면 호텔이다, 리조트다 지으면 내 돈으로 지었을까요?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을 수천억 심지어 수조원까지 받아서 하면요. 평생 살면서 고금리를 좋아했을까요? 저금리를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유전자 안에 저금리에 대한 뼛속 깊은 선호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금리가 높죠. 지금은 달러가 높죠. 이거는 지금 채찍 협상의 툴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한다? 금리 낮추고 달러 is too strong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찍어서 약달러 만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초우량 코인 왕창 사놓고 기다리면, 제발 기다리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거죠. 질문은 왜 그냥 사놓고 왕창 사놓고 쌀 때 몇 년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제가 최근 읽은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경제 경영 책이 아니고요. 다이어트 책입니다. 비만에 관한 책인데요. 사실 저는 평생 건강했죠. 어디 아픈 데 없었고 다이어트의 필요성조차도 실은 잘 못 느끼고 살았었거든요. 와이프가 읽고 있는 거 보고 뭔 책이야 하면서 그냥 슬쩍 봤는데 믿는 겁니다. 33년째 비만을 연구했던 박용우 서울대 나오신 의사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왜 매번 다이어트가 실패하냐? 감기에 걸리면 아스프린만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열만 낮추기 위해서 그냥 해열제만 처방을 하니까 그때 당시는 효과가 있어 보이죠. 한 달, 두 달. 근데 몇 달 지나면 도로 아미타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로 이제 칼로리가 낮은 식단, 식욕을 저하시키는 약,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요. 진짜 해결책은 몸의 신진대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나중에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얘기예요. 투자 방송이죠. 왜 인내가 부족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부족하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 스스로 지금 느낀 겁니다. 내가 내 몸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부족했구나. 제가 이 몸의 신진대사, 어떻게 이게 지방간이 되고 뱃살이 찌고 당뇨병, 고혈압, 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책을 지금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근본적인 이 지식을 제가 접하고 나니까 근본적인 음식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완전 다 바뀌었어요. 설탕, 밀가루, 튀김, 술은 예전에도 안 마셨지만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채소, 단백질,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그냥 이유를 모르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요. 설탕을 거의 이제 좀 많이 안 먹어요. 밀가루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이제 팔굽혀펴기도 하고 좀 많이 걷고 뛰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이 엄청 중요해요. 이 지식이 엄청 중요하고요. 그것을 내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사람마다 적용하는 그 수준이 또 다 다릅니다. 소화를 시키면, 정확히 이해를 하면 행동이나 참아내는 게 쉬워집니다. 아까 보셨던 피델리티의 그 임원처럼 패닉셀 했습니까? 창펑 샤워 나 이제 죽겠다 발랑 넘어진 게 아니죠.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요. 남들 다 힘들고 불평하고 어쩌고 할 때 남과 다르게 저가에 줍줍하면서 꾸벅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러고 계신 구독자분들 계시죠? 그리고 조금 길어져도 그냥 웃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크립토TV는 최대한의 양질의 지식, 최대한 설탕을 덜어내서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챗이다, 계좌 이체다 해서 이렇게 지금 후원을 생각보다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나 우리 동생이 몸에 좋은 거 맛있게 잘 사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